자, 이제 교재를 좀 볼 시간이죠. 116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점, 운송의 개념 세 번째 점. 약속된 장소와 기간 내 화물을 고객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적으로 지리적 관점에서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운송시장에서 물류 보안, 우리 배웠죠? 시트팻, 그리고 AO, 그리고 환경 관련, 교토의정서, 그리고 각종 내용들, 몬트리올 의정서 배웠었죠. 그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 밑에 점, 저렴한 운송비와 대량 운송의 기술의 발달은 시장을 확대하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 이제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송이 이제 기능이 없으니까 이 자체에서 자급자족으로 하고 말았죠. 근데 이제 운송이 잘 되니까 운송의 발달을 뭐가 이루어져요? 이 화살표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점점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운송의 발달로. 그런 내용이었고. 자, 2번 운송의 목표 보시면 두 번째 점, 물류 계획과 실행을 일치시킨다. 그 밑에 점, 수주에서 출하까지 작업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런 문장도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것도 복잡하게 공부하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공부해도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옳고 그름만을 구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르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 적합하게 그냥 이런 문장도 출제됐었구나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꿀 게 없거든요. 자, 그 다음 177페이지는 다 본 거고요. 어디로 쭉쭉 넘어가시냐면 넘어가시다 118페이지 가끔 심화 수송수요 모형은 많이 출제된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제 화물 수송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고 해서 교통공학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물류관리사 시험에 나오긴 좀 부적합하긴 한데, 그래도 출제된 이력이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왔고, 그나마 공부해 보실 분들은 그거 정도만 하세요. 수송 수요 모형에 화물 발생 모형, 화물 분포 모형, 수단 분담 모형, 통행 배경 모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거를 어렵게 배우면 네 가지 기획 단계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송 수요 모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단어 정도 익숙하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물 분포 모형은 성장인자법, 중형 모형,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이 정도까지 보시고, 요거 좀 제가 미비할 것 같아가지고 문제풀이에 하나 넣어가서 그때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요거 심화 박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실 분들은 그 모형의 구분되는 용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121페이지에 2번 운송 유형별 선택 기준 보시면, 자, 공장과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에서 운송상 최우선 과제는 운송비 절감이다. 간선 운송은 여기서는 이제 수송의 개념이랑 비슷한데, 간선 운송이 수송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간선 운송의 핵심은 약간 좀 장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거리의 핵심은, 여기서 핵심은 운송비의 절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점, 물류 거점과 소규모 소비자 간의 배송의 경우에는 최우선 과제는 고객의 서비스 수준의 극대화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간선 운송은 약간 장거리고, 이게 어떻게 출제를 했었냐면은, 자, 지선 운송으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지선 운송. 이건 사실 좀 단거리예요. 이런 키워드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버스도 왜 간선 버스가 있고 지선 버스가 있죠. 그래서 간선은 장거리인데, 사실 이게 부적합하고 앞으로도 크게 이제 출제 핀트로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게, 간선보다 긴 지선 운송이 많고 이거를 구별하는 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간선 운송을 주로 합니다. 우리는 지선 운송을 주로 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위한 이론인데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과거에 출제된 이력이 있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선 운송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지선 운송에서 운송상 최우선 과제는 운송비의 절감이다가 아니라 간선 운송이죠. 지선 운송 같은 경우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물류 거점과 고객과의 그 간의 운송을 우리가 보통 지선 운송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약간 배송의 개념과 조금 더 밀접하지만 둘 간의 어떤 비교는 좀 부적합합니다. 자, 됐어요. 넘어가셔가지고 자, 122페이지에 심화 박스 한번 보시면,
자, 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해운조합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얘네들은 뭐냐면 해운업자들의 경제적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조합인데 얘네들이 이제 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밑으로 쭉쭉 있어요. 출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다음 중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1호부터 20호까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을 쓱 집어넣고 그거 골라내는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온 부분이랑 앞으로 나올 것 같은 돗자리 깔고 한번 맞춰보자면 자, 일단 나온 부분 한번 봅시다. 4호. 자,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약간 보험 같은 거죠. 공제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의 어떤 이득이 되는 건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호 가보시면 저 해양사고 구제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자,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제14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18호 한번 보세요.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 업무 이게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나? 싶지만 얘네들 사업입니다. 그리고 16호 정책물자 수송을 위한 조합원의 배선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거죠. 배선이니까 물량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좀 싫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챙겨라 이런 거기 때문에 16호도 한국해운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3페이지 나머지 부분 다 한 부분이고요. 참조 박스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참조 운송수단 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쭉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기출문제 한 12년 정도 기출문제 중에서 운송수단 간의 상관관계를 그 선지로 나타낸 것들을 쭉쭉 뽑아서 하나에 뭉친 거거든요. 예를 들어 화물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해상 운송보다는 자동차 또는 항공 운송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안 그런데요. 물론 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점. 자, 자동차 운송은 운송거리가 짧을수록 적합하죠. 그리고 해상 운송은 거리가 길수록 합리적이고요. 뭐 해상 운송이 운송거리가 짧을수록 적합하고 자동차 운송이 거리가 길수록 합리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된 적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굳이 볼드 표시는 안 했지만 자, 운임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화물은 항공 운송을 선택한다. 운임 부담 능력이 있는 고가 화물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비싼 화물이에요. 비싼 화물. 자, 그 다음에 쭉쭉 읽어보시고 자, 석유류, 가스 제품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운송을 선택한다. 유체, 기체 그리고 사실 석탄 이런 것도 파이프라인 운송에 적합해요. 아까 파이프라인 운송의 단점을 설명 안 드렸는데 물론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도 파이프라인 운송의 단점 하나 물론 초기 시설비가 비싸고 운송 경로에 제약이 있고 이런 것도 우리는 이미 배운 거죠. 그 외에도 운송물에 제약이 있음. 뭐냐면 유체나 기체 그리고 일부 석탄 이런 거 혹은 사료, 비료 이런 것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물의 교차 수송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석유관이면 송유관이면 계속 석유만 실어야 되는 거예요. 석유만 계속 실어 날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석유가 계속 실어 날려도 뭐 유효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석탄 실어 나를래. 그럼 유효 기간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 관 자체가 석유만 계속 날르다가 석탄을 날라봐요. 그럼 중간에 뭐 이렇게 껌대기를 묶고 막 하잖아요. 그럼 석탄 조금 날랐다가 다시 석유 날르려고 해봐. 그 막 가루나 분진 때문에 석유 자체 그 운송물의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는 운송물 자체의 어떤 교차 수송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교차 수송을 함으로써 운송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차 수송하지 않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 운송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들어만 두시면 혹시라도 문제를 출제된다면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별도로 적으실 필요 없고. 자, 맨 마지막에 철도 운송이나 해상 운송의 경우 대량 운송을 운송할 때 단위 비용이 낮아 항공 운송이나 자동차 운송보다 유리하다. 됐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볼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가셔서 자, 심화박스 124페이지 심화박스 운송비 한번 보시면 자, 운송비란 화물을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 공간 시간적 이동에 의해서 효용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효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였어요? 운송이었죠. 그래서 그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바로 발생되는 비용이 운송비죠.
자, 그다음 특징을 보시면 자, 운송비용 중 변동비에는 연료비 및 수리비 등이 있으며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이 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눈에 좀 익숙하게 해 두십시오. 변동비와 고정비. 자, 다음 점. 자, 운송비는 특히 화물의 밀도, 적재성, 크기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고정비보다 자, 그 부분 체크. 변동비 비중이 높다. 우리 이거 그냥 뭐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승용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1년 보험료가 비싸요? 아니면 여러분 1년 유류비가 비싸요? 물론 20대 초반분이 차를 갖고 계시다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걸 화물 자동차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얘는 계속 운전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도 비싸겠지. 근데 계속 유류비는 계속 들잖아요. 계속 6만 원씩 할 거 아니야, 경유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유류비가 더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 대입해 봤을 때 당연히 고정비보다는, 즉 보험료 같은 고정비보다는 변동비, 즉 유류비가 비중이 높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더 높겠지. 근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유류비가 더 높겠죠. 통상 유류비가, 즉 변동비 비중이 높다 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십시오. 운송비는 고정비보다 변동비 비중이 높다. 됐고요. 자, 용차 운송비는 부정기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용차나 부정기에 관련해서는 국제물류론 시간에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고 노선 운송비는 정해진 노선 일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즉 스케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다. 자, 국내 화물 운송의 합리화 방안. 첫 번째 점, 운송 다변화. 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묶어두세요. 두 번째 점, 대량 화물을 고속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정기 직행 열차 밑줄 쫙 치시고 블록 트레인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블록 트레인 뭐냐면 설명드리면 우리 왜 KTX 타면은 서울에서 타면은 광명역, 오송역, 대전역 어디 이렇게 쭉쭉 서잖아요. 블록 트레인은 처음 이제 실리는 역에서 한 번도 정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블록 트레인이라고요. 정기 직행 열차입니다. 그래서 정기 직행 열차, 즉 우리는 이제 정기 직행 열차라는 말보다 블록 트레인의 말을 뒤에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해 두세요. 하루에 1000km로 갑니다. 블록 트레인은. 그래서 정기 직행 열차, 블록 트레인을 도입한다. 그게 운송 합리화 방안일 수도 있다. 빠르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수도권과 주양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 직행 열차를 운행한다. 그 두세 개가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 맨 마지막 점. 자,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을 철도와 연안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게 뭐였어요? 모달 시프트의 개념이었죠. 자, 다음에 2번 운송업체의 변화. 운송업체 간 제휴나 M&A를 통해서 운송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대형화 동그라미.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운송업체는 항상 대형화하는 게 좋습니다. 소형화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영세 시민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운송업체를 소형화해서 각자 배차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물류관리사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땐 무조건 대형화시켜야 돼요. 운송업체는 무조건 대형화시켜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나 한 거야. 소형화한다면 각자 도생,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야. 대형화해서 규모,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게 어떤 물류관리사의 화물운송론의 큰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자, 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의 비핵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물류 아웃소싱을 추진한다. 이제 거기서 더 나와서 자가수송, 자가운송 이런 것들은 지향이에요? 지양이에요? 지양해야 되는 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 내용입니다. 3번 물류 효율성 향상. 첫 번째 점, 전체 운행거리에서 화물의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영차율 동그라미. 그 반대말이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영차율. 이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헷갈리는데 우리 힘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영차 하죠. 왜 힘을 줘요? 물건이 가득 실려 있으니까. 이 반대말은 뭐야? 공차율이지. 이 헷갈려요. 헷갈린다. 좀 방심. 저거 봐. 저거 누가 틀리냐 하면서. 영차율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영차율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자꾸 빈 화물차로 왔다 갔다 해? 기름값만 아깝지. 화물을 적재시킨 영차율을 높여야 되고 이게 반대말이 공차율입니다. 이거는 화물 적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0, 이건 숫자 0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영, 이것도 안 실린 거 아닌가라고 순간 착각을 해버려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는 마귀가 자꾸 귀신들이 시험장 앞뒷문으로 계속 들어서 자꾸 그 시험 감독을 보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영차는 뭐다? 영차 하는 거를 항상 떠올리세요. 왜 힘들어? 물건을 실었으니까 힘들지. 외웠죠? 넘어갑니다. 자, 영차율. 전체 운행거리에서 제가 헷갈릴까봐 괄호까지 씌워드렸죠. 전체 운행거리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 괄호는 원래 출제 선지에는 없었어요. 제가 일부러 넣어드렸습니다. 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전체 운행거리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비율을 바로 영차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극대화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물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밑에 점. 자, 공차율은 극대화해야 돼? 극소화해야 돼? 극소화해야 되겠죠. 빈 깡통으로 택시 기사님도 손님 태우고 다니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로 해서 그 프락셀로 밟는 게 좋아? 당연히 사람 태우고 30km 가는 게 좋지. 그죠? 자, 공차율 극소화를 위해서 차량의 배송 빈도를 낮춰야 되겠죠. 잘 체크해 두세요. 차량의 배송 빈도를 낮추면 점점 물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물량을 모아서 간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공차율은 줄어들고 영차율은 늘어나는 거겠죠. 되겠죠? 한번 잡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되겠죠? 자, 다만 공차율 극소화를 위해서 차량의 배송 빈도를 낮추면 고객 서비스는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되겠죠? 고객 서비스는 낮아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 125페이지 첫 번째 점. 동일 지역의 동종업종을 대상으로 화주들의 공동 수배송, 물류 공동화 등을 계속 유도를 해야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좋아하죠. 자, 두 번째 점 읽어보시고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묶어두세요. 상하차 대기 시간은 무조건 줄이는 게 좋아요. 이것도 결국에 상하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예요.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네. 자, 4번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당연히 협업, 제휴,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제휴 이런 건 무조건 다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 쭉쭉 넘어가셔서 어디 바로 보시냐. 127페이지. 제가 넘어간 부분도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127페이지. 저는 참조, 내륙 컨테이너 기지. 요거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1번. ICD란 수출입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서 인랜드 자체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 제목에다 인랜드 컨테이너 디포 있죠? 인랜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3과목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 예고편이에요. 자, 철도 연계 운송 및 하역 포장 등 항만 터미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내륙에 있어서 항만은 아니지만 항만 터미널처럼 기능하는 애들입니다. 내륙에 있는 항만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 항만은 아니지만. 자, 밑에 점 항만과 거의 유사한 장치, 보관, 집합, 분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 특징 보시면 내륙 운송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의 위치 밑줄. 자, 지금 밑줄 치세요. 내륙 운송 수단과 연계가 편리한 지역의 위치.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거고요. 세 번째 점, 맨 마지막에 통관 기능까지 부여된 컨테이너 통관 기지도 인랜드 컨테이너 디폿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공부를 해버리신 분이 있다면 인랜드 컨테이너 디폿에는 통관 기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관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통관 기능까지는 일단 있는 것도 인랜드 컨테이너 디폿에 ICD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선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기출 선지예요. 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좁아심 내지 마시고 자, ICD 컨테이너 처리랑 하면은 이 챕터는 이제 다 끝나게 되겠네요. 자, ICD에서 1일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20비트형 400개 20비트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20TEU 20 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왜 20피트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리 피트가 뭐예요? 발자국이죠. 그래서 20발자국을 걸었을 때 딱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20피트예요. 이게 대충 이제 6m 정도 되죠. 실제 적입할 때는 한 5,900을 잡고 보통 컨테이너 적부 계획을 옛날에 저는 세웠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한 6m 정도 되는 20피트 컨테이너가 우리 모든 물동량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 물류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20피트가 항상 기준이 된다. 알아두세요. 20피트가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뭐 40피트 형 300개, 10피트형 200개.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모든 걸 다 20피트로 치환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20피트로 치환하는 거야. 20피트가 400개 있다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야? 월 25일간 작업할 경우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얼마냐? 그러면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전체 어떤
그 물량 자체를 통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피트로 통일시켜보자 이거지. 20피트는 400개 나왔대. 그럼 40피트는 20피트로 치환해봐. 40피트가 300개 나왔으니까 20피트로 치환하면은 당연히 20피트 2배 한 게 40피트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40피트면은 이게 300개가 나왔죠. 그럼 20피트로 치환하면은 600개지. 150개예요? 그럼 안 되지. 그죠? 20피트 600개가 있어야 40피트 300개가 되는 거지. 그럼 10피트는 몇 개 돼요? 200개네. 그럼 얘는 20피트로 치환하면은 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반으로 줄여들겠죠. 계산할 필요 뭐 있어? 100개지 뭐. 20피트 100개짜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다 더해봐요. 400개 더해보고 600개 더해보고 100개 더해봐요. 1100개네. 그죠? 하루의 컨테이너 처리 물량을 우리가 20피트 따로 40피트 따로 10피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20피트를 기준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20피트를 기준으로 할 건데 20피트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100개가 1일 처리량이 나왔대요. 그럼 정답 나왔지? 1100개 곱하기 한 달은 얼마야? 25일간 작업기간이 있다네요? 25 곱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건 뭐야? 연간이니까 우린 몇 달까지 있어요? 12월 있죠. 25 곱하기 12. 즉 1100 하루 처리량 곱하기 한 달 처리 일수 곱하기 1년 12개월 곱해주면은 33만 TEU가 나옵니다. 정답대로 되겠죠? 뭐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 1일 컨테이너 처리 물량을 구하는데 기준은 20피트다.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죠. 되시겠죠? 별도로 제가 해설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1장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2장 들어가도록 할게요.